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오늘 콜로키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들어보신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예, 최재천 교수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겸 국립생태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하셔서 미국 유학 가신 다음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생태학 석사,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1992년도에 미시건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을 하셨다가 94년에 귀국하셔서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교편을 잡으시고 2006년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부 아마 에코과학과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설립을 하시면서 석좌 교수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처음 최재춘 교수님을 접했는데요. 그때 그 학과를 전부를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 거의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화여대로 옮기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동물학자로서 동강댐 건설을 막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 호소문을 보내서 어떤 댐 건설 전면 백지화도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제 폐지에도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제1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쓰셨어요. 저서도 약 16권의 책을 많이 쓰셨고, 그 다음에 8권의 공저가 있습니다. 네, 오늘 특히 또 최재춘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많이 아는 단어인데 통섭이라는 단어를 거의 발굴하셨더니 거의 안 쓰이던 단어를 이제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학문이 통섭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을 한국 사회의 어떤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개념들이 사실 우리 대학원이랑도 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이 문화와 기술을 합치자라는 취지를 갖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재천 교수님을 박수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에 바로 이 자리에서 한 몇 년 전에 강의를 한 것 같은 기억인데요. 제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오라 그러면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이렇게 자꾸 옵니다. 그런 이유가 아마 제가 통섭을 꺼내놓은 죄인이고, 여러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통섭을 가장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의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달려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는 외국 학생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영어로 해야 됩니까? 뭐 그랬더니까 그래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영어로 준비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저는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영어로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제가 조금 재밌게 붙여본다 합시고 이제 한 게 Melting Snow and Consilience라고 붙였는데요. 여기 이제 snow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아시겠지만 예전에 C.P. 스노우 경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어쩌면 이렇게 정말 건너지 못할 두 문화처럼 이렇게 찢어져 있어야만 되느냐 하고 통탄했던 그걸 제가 이제 상기시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좀 녹여보자. 근데 그 눈의 장본인이 바로 이제 스노우 경인 거고요. 그 녹이는 방법론으로 제가 한 거의 이제 10년이 돼 가는데 우리 사회에 제시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른바 통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통섭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이 통섭 얘기하면서 왜 화면 가득 와인이 이렇게 있을까? 실제로 컨실리언스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저는 마셔본 사람이고요. 아직도 저희 집에 2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와인과 윌슨 교수의 컨실리언스가 같은 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의 하버드 대학의 학자는 책을 내면서 학문간의 넘나듦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고어를, 죽어버린 사어를 애써 발굴해서 책의 제목으로 썼고요. 참 혹시 이 방 안에 부모님이 양조업을 하시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냥 그 캘리포니아의 술장사들은 와이너리 오너들이라는 게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술장사잖아요. 술장사들도 죽은 단어를 사전에도 없는 이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를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라는 양반이 만들어서 쓰다가 없어진 단어를 발굴해서 그걸 와인의 이름으로 채택을 합니다. 이거 저는 이게 굉장한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학자와 술장사가 동시에 내놨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와인 만든 양반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왜 자기네들이 이 와인의 이름을 컨실리언스라고 했나 하는 걸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놨는데 책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윌슨 교수의 컨실리언스에 마치 요약문인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자기네들끼리 와인이라는 게 뭐 포도나무, 포도송이 몇 개 해가지고 쭉 짜가지고 그 병에다 넣어서 이렇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지하에 와인 이제 원액들이 있습니다. 그 원액들을 잘 배합을 하다가 맛을 보고 이러다가 요거 괜찮다. 요거 출시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건데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고 이 네 사람의 40대 중반, 초중반의 와이너리 오너들이 이름을 짓기로 하고 각자 고민해서 가져와라. 그래갖고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 4개의 이름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영어로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지은 이름이 가장 좋은 이름이냐를 열심히 토론을 하고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이름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새 이름도 좀 잘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나가지고 또다시 몇 마디씩 하고 그 글에 의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다 종이 구퉁이를 찢었다. 그리고 하나씩 써서 냈다. 열어봤다. 만장일치였다. 라는 거예요. 만장일치를 해봐야 4표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핵심은 어디 있어요? 그 중에 3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름보다 누군가가 만든 이름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기꺼이 자기 의견을 접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이게 디스커션입니다.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없는 나라다. 저는 그래도 카이스트에는 비교적 다른 대학보다 퍽 있는 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연세대학에서 출강을 좀 해달라 그래서 연세대학에 가서 한 3학기 이카오지, 생태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쳐 봤는데 서울대학에서 그 당시 저는 미국에서부터 쭉 토론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제 주특기인데 서울대에서 토론 수업하다가 제가 거의 지쳐가던 순간이었어요. 토론을 잘 안 합니다. 서울대에서 토론 수업을 한 학기를 하다 보면 학기 말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 토론이 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도 안 갑니다. 근데 연대에 가서 토론 수업을 하는데 첫 주일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얘기가. 이거 신기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연대 학생들한테.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냐. 연대는 굉장히 그 조직적으로 토론 수업을 많이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훈련도 좀 돼 있는데 다른 면도 있어요.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연대 학생들이 조금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서울대 학생들은 친구 앞에서 죽 쓰는 거를 죽음보다 더 싫어하더군요. 그래서 절대로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더군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론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 결연합니다. 기어코 상대를 제압하겠다 이런 표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토론 내내 남의 얘기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할 얘기를 머릿속에서 또 곱씹느라고 남의 얘기는 귀로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아나운서
백지연 씨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끝장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토론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 거를 어떻게 다듬을까 하는 게 토론입니다. 그게 디스커션이고요. 끝장을 보는 건 아규먼트라든가 뭐 이런 거죠. 디스퓨트라든가 뭐 이런 게 그거죠. 토론은 어디까지나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YTN의 돌발 영상이라는 프로가 가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 게 두 대담자가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PD가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거의 스프링처럼 탁 올라오더니 멱살을 딱 잡더라고요. 너 이 자식아 아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카메라 불 꺼졌다 그래갖고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토론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참 기가 막힌 토론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걸 토론 한 번을 거치면서 아 내가 만든 이름보다 저 친구가 만든 이름이 더 좋구나. 그래서 하고 네 사람이 하나의 이름을 결정한 겁니다. 그게 한 반 페이지 정도의 얘기고요. 그 다음 반 페이지는 뭐냐? 그런데 생각해봐라. 컨실리언스라는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이냐. 그러면서 설명을 시작해요. 컨실리언스는 19세기 영국의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월이 만들어서 쓴 단어인데 영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jumping together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함께 솟구친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상승한다는 거죠. 아, 그런데 그 이름이 와인의 이름으로 얼마나 어울리냐? 와인이 뭐냐? 와인은 우주와 인성의 교감으로 태어나는 맛의 향연인데, 읽다가 제가, 정말 너무한다. 그러는데, 그런 이름에 컨실리언스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문단으로 들어가면, 죽은 단어이긴 한데, 한번 해봐라. 입에다가 몇 번 불러봐라. Consilience, consilience, consilience. 단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it rolls off the tongue 하고 얘기합니다. 혀 끝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지 않냐. Consilience, consilience, consilience. 몇 번 하고 나면 기가 막히게 입에 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예. 제가 이걸 우리말로 통섭이라고 바꿨습니다. 제가 책을 여러 권 써봤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책 쓰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책 제목을 지 맘대로 못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출판사는 편집도 못하는 주제에 책 제목만큼은 기필코 자기네가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책 제목 이렇게 하면 선생님 그렇게 갖고는 책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팔리게 하기 위해서 지네가 뭐라고 책을 제목을 지어야 된대요. 제일 먼저 쓴 책이 개미제국의 발견인데요. 저 극렬하게 반대했었어요. 개미제국의 발견. 개미제국이 발견됐다는 건지, 개미제국이 뭘 발견했다는 건지, 전 이게 느낌이 안 와서 난 싫다 그런데 뭐 기어코 자기네가 해야 된다고 이제 우겼는데, 이 책은 제가 통섭이라고 제목을 짓겠다. 그랬더니 출판사 양반들이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안 팔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안 팔릴 책의 제목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통섭 이렇게 지어놓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시다. 그 브레이킹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몇 권을 팔면 출판사는 손해를 안 본다. 그거 계산해 달라. 그럼 내 인쇄 다 쏟아붓고 필요하면 내가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내가 그만큼을 사주겠다. 나는 이번만큼은 절대로 나 양보 안 한다. 이렇게 간다. 전 그러시면 할 수 없죠. 그러면서 풀이 죽어서 문 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근데 나 왠지 느낌이 좀 있다 이번에. 뭔가 될 것 같다. 그 돌아서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 세대에 섭자돌림 없었냐? 예, 저희 아버지가 섭자돌림이거든요. 일섭, 벽섭, 성섭, 장섭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섭이란 그건 불꽃 섭자를 쓰지만 저 섭자는 아니지만 이 섭이라는 발음이 그 입에 착 붙는 맛이 있어요.
통찰보다는 통섭, 쩝하고 이렇게 붙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난 될 것 같다. 근데 이 책 혹시 사신 분 이 방 안에 계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 상당히 두툼하잖아요. 정가가 2만 원입니다. 이 책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만 부 정도 나간 걸로 합니다. 저는 인세 5%밖에 안 주니까 저는 별로 못 건졌어요. 근데 출판사는 돈 벌었어요.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통섭 이후로 출판사가 저하고 책의 제목 가지고 더 이상 저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책 제목도 저한테 이제 들고 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번에 낼 책이 이런 책이 있는데 제목 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 짓는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빨리 저는 통섭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우리 사회에 번질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이유가, 왜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 오너들이 이런 단어를 발굴해냈을까? 왜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그 단어를 발견해서 학문의 넘나듦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을까? 때가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20세기를 끝내면서 우리가 가졌던 불만이 뭐냐 하면, 분과학문의 시대를 거치면서 분석하면서 환원주의적으로 많은 걸 찾아내기는 했는데, 그걸로 부족한 부분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부분을 들여다보고 쪼개고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그 부분을 아무리 붙여도 전체가 안 되더라는 거죠. 이 부족함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술장사도 느끼고 과학자도 느끼고 그랬던 거죠. 미국도 느끼고 한국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타이밍 맞춰서 그걸 통섭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통섭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진리 선생님이 만약 저 돌아다니신다고 한번 칩시다. 그리고 진리 선생님의 행보가 우리가 만들어 오는 학문의 경계를 도무지 존중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물리학 한다. 그런데 만약에 평생 물리학을 한다고 저 혼자 학자 임내하고 했는데,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진리 선생님께서 물리학계에 한 번도 방문을 안 해주시면 그 물리학자는 평생 무슨 짓 한 겁니까? 그건 학자도 아니잖아요. 진리는 제가 보기에는 마구 돌아다니는 거고요. 진리가 무슨 나는 물리학에 기거할 테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나 있을 거고, 학문의 경계를 그냥 진리는 마구 걸쳐 있고 넘나들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모든 학문을 한꺼번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학문을 나눈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특히 르네상스 시절부터 특별히 많이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시절을 몇 세기 거치다가 20세기 말부터 우리가 드디어 또다시 이제는 다시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연구 좀 한다는 사람들은 십몇 년 전에 이 단어 안 쓰고는 연구비 받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당시 과학재단에서, 이 옆에 있는 과학재단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거기다가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interdisciplinary approach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저게 정의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버벅거렸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의를 자꾸 과학재단에 했나 봐요. interdisciplinary는 어떻게 하면 그거 되는 거냐. 그랬더니 과학재단에 이제 계신 분이 그분도 잘 모르니까 그냥 답변을 해드린 게, 이렇게 학과가 다른 학과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내시면 일단 자격 요건은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제 떨어진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아주 과학재단에 쳐들어와서 난동 비슷이 부렸답니다. 한 분은 모 대학의 생명과학과에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모 대학의 생물과학과에 계신 분이래요. 근데 두 분이 우리는 학과 이름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우겼다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한다는 연구에 두세 차례 참여해 봤습니다.
저 프로포설 쓸 때 몇 번 모였어요. 연구비 따내고 난 다음에 업무 분장해야 되고 연구비 쪼개야 되니까 그때 또 한 번 모였어요. 근데 연구하는 동안엔 모인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PI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빨리 보고서 내놔. 그래서 또 막 헐레벌떡 써서 드렸더니까 그거 그냥 쿡 찍어가지고 학과학재단에 제출했더라고요. 난 정말 간학문적, 학제적 연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학문적 유희를 하고 끝내버리더라고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바탕 놀고 끝났어요. 뭐 같이 모여가지고 뭘 제대로 해본 기억이 저한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거치고 이제 드디어 국제학회에 요즘 다녀보면 어느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더 이상 interdisciplinary라는 단어 쓰는 사람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요즘은 transdisciplinary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둘 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큰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언어라는 건 한동안 쓰다가 효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거 버리고 또 다른 걸 우리가 채택해서 쓰는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경우엔 저는 구별을 조금은 하고 싶어요. 인턴은 한자말로 하면 그야말로 간이죠. 두 학문 간의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학문이 서로 만나는 접점 또는 두 학문이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 단계 뭐 이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transdisciplinary는 저는 범학문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기 고등과학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면서 초학제적이라고 번역을 고등과학원 선생님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범이라고 쓰는 이유는 또 고등과학원에서 초라고 쓰는 이유는 드디어 경계를 넘나들자는 거죠. 경계에서 그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경계를 넘나들면서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개념과 방법론을 찾아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매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겠죠. 예, 스노우 경께서 이제 좀 이 두 문화를 어떻게 좀 해서 다리를 좀 놔봐라. 그래서 제가 어디서 저 뉴욕 센트럴 파크 사진을 하나 갖다가 이제 건 건데, 근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여러분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교육 후진국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국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국민을 양쪽으로 나누면서 몽땅 수학 장애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대충 결판이 나죠. 글 하나 써서 냈는데 담임선생님이 읽어보더니 야 이거 글이라고 썼냐 너? 아유 넌 안 되겠다. 야 넌 이과 가라. 네, 수학시험 한번 잘못 봤더니 야 수학도 못하면서 안 되겠다. 넌 문과 가라. 어떻게 된 놈의 교육 시스템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걸 피해 가라고 요령을 가르쳐 주는 이게 국가가 대놓고 하는 짓입니다. 이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만큼의 폭력은 이건 제 생각에 뭐 여러분 세대는 조금 안 겪고 있지만 제 세대나 제 좀 아래 저희는 그냥 정부랑 끊임없이 데모하고 이러던 세대인데 그 폭력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여러분은 어쩌면 직업을 대여섯 번 바꿀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전에 여러분의 할아버지야 60에 대충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하나로 그냥 적당히 사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이 방 안에 계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뭐 95세, 뭐 87세 이렇게 맞출 자신은 없지만 저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이럴 자신이 있습니다. 이 방 안에 계신 80% 이상은 전부 95세까지 사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아마 사실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60에 은퇴하시고 65세에 은퇴하시고 30년을 뒷방노인이 돼서 살 수 있느냐?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정년제도라는 건 반드시 조만간 없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일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에서 남자의 경우에 군대 갔다 와서 한 30부터 일한다고 치면 30에서 95세까지 일하면 노동 인생만 65년입니다.
여성의 경우에 25세부터 일한다 그러면 노동 인생만 70년입니다. 70년을 LG에 들어가서 나는 절대로 안 나온다. 찰거머리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다고 LG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냐?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한 40쯤 지나면 쓸 만큼 썼다 생각하고 그냥 그럼 그 다음엔 여러분은 또 다른 직업을 얻어야 되고 또 다른 직업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전문인이 되느냐, 전문직을 얻느냐 또는 뭐 예술가가 되느냐 뭐 이런 차이에서 조금 차이들은 나겠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버티기는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업을 6번 바꾸는 사람에게 문과 공부만 하고 나온 사람이 직업 6번 바꾸는데 이과 쪽 하나도 모르면서도 나는 6번의 직업을 기가 막히게 운 좋게 잘 얻겠다. 그냥 일단 확률적으로 대단히 힘든 문제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여러분의 세대는 양쪽 공부를 다 해야 되는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너는 학문의 반을 접어라 라고 정부가 지시를 해서 학문의 반이 접힌 사람 세 번째 직업에 이과 공부했더라면 내가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어서 노숙자 됐다.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정부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한 십몇 년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아다녔는데요. 전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고소하자 그 짓을 제가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문과 출신이고 내가 이과 출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정부 잘못이죠.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저 직업을 못 얻는 저쪽 공부를 안 해서 직업을 못 얻는 상황이 되면 난 정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카이스트는 그래도 일찌감치 CT라는 말을 아마 카이스트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썼을걸요. Culture Technology라는 약간은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먼저 만드셔가지고 쓰셨어요. 예. 어쨌거나 지금 여러분은 이 열악한 이거를 어떻게든 이 구도 속에서도 넘나들어 보겠다고 지금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예전에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나 레너드 다빈치나 우리나라로 치면 연암 박지원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런 분들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시던 분들 이거 우리가 영어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레네상스맨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엔 왜 없어요? 카이스트에 정약용 학생이 있다는 얘기 제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혹시 동네에 그 다빈치가 혹시 동네에 사세요? 예술하고 과학하고 둘을 완벽하게 해내는 우리 아파트 우리 옆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역사책에만 있습니다. 지금 현세에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옛날엔 가능했습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TV를 보니까 정조임금님이 이렇게 안경을 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드라마가 막장이라더니 하여간 사극도 막장으로 가는구나. 이제 그러다가 설마 사극을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그 조선 왕조실록을 이제 읽어보니까 정조임금님이 실제로 안경을 끼셨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가 이런 것도 이제는 제대로 하네. 제가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평소에 쓰신 건 아니고 밤에 이렇게 집무 보시거나 밤에 책 읽으실 때 정조임금님은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죠. 불면증 환자, 아주 심한 불면증 환자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책 읽으신 그런 분인데, 자, 정조임금님이 하신 일 중에 기가 막힌 일 중에 하나가 수원에 화성을 축조하신 거죠. 그 총책임자가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었잖아요. 자, 정조임금님이 어느 날 정약용 선생을 불러가지고 그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우리 신도시 하나 개발하자.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나라님들 중에 가끔 이렇게 대규모 토목 사업 벌리시려고 그러는 분들 계시죠. 우리 얼마 전까지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저는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그 대운하 4대강 반대하다가 엄청난 탄압을 받고 살았는데, 자, 이랬을 때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다면 상감마마 제가 caltech에 가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겠나이다.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녀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전날까지 글 쓰시던 양반이 그냥 현장 뛰어들어서 십장로를 타시면서 세계 건축사에 빛나는 건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무거운 거 들어 올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거중기 개발해 주시네. 기계공학도 그냥 하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약용 선생님이 지금 한 250년 넘었는데 지금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카이스트에 입학하셨다. 그분이 토목공학, 기계공학, 모든 걸 다 통달하실 수 있을까? 택도 없는 일이죠. 그냥 정약용 선생님 후손이봐. 그 정씨라고 다 후손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 정씨는 이렇게 생긴 정씨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정씨 저한테 야단하지 마시고요. 후손이 계시면 제가 미리 용서를 구하고 제가 직언을 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제대로 하기도 이젠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저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아서요. 한 양반이 그냥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막 팠고요. 조금만 파면 바닥 다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미움살 얘기를 하나. 저도 저때 태어났으면 지금 여러분이 저를 위인전에서 읽고. 그냥 농담이고요. 이러던 것이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적어도 19세기, 20세기 거쳤잖아요. 지난 2세기. 다른 분야 제가 그냥 한 몫에 폄하하겠습니다. 과학의 발달 덕택에, 자연과학 덕택에 우리가 지금 침팬지에 비해서, 청개구리에 비해서, 개미에 비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지금 축적해놓고 사는 겁니다. 감히 그들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는 갖고 사는 동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그 여러 분야를 한 서너 분야를 완벽하게 통달한다? 그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을 우리는 채택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Specialization, 전문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면 전공입니다. 누구나 다 전공 하나씩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하죠. 저 대학 교수 몇십 년 했는데요. 복수전공 하면서 두 분야를 다 완벽하게 하고 나간 놈 한 놈도 본 적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지난 세기가 끝나면서 21세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사회는 자꾸 우리더러 멀티플레이어가 돼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달라. 갑자기 우리더러 연암 박지원 선생님처럼 돼달라. 아니 우리 배운 거는 하는 걸 배웠는데 왜 갑자기 사회는 우리더러 여러 개를 넘나들어 달라 그러느냐.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낳은 그 대단한 첼리스트 장한나영, 요즘은 지휘도 하는데 장한나영한테 덕담을 하는 신문기사에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봤느냐 하더라고요.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야 된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같은 나라에 몇십 년 살았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무지하게 억울했습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뭘 파묻으려면 그걸 파묻을 수 있을 정도의 폭을 확보해야 그게 파묻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김치냉장고 집집마다 있어서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엔 김장하고 난 다음에 김장 독을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 김장 독을 묻어달라 그러니까 바깥 양반이 줄 잡아주고 나가서 독의 지름을 탁 재더니만 땅을 그만큼만 딱 이렇게 오려내면서 나중에 그걸 이렇게 구겨 넣고 앉아있더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IQ가 2자리라도 100 미만이라도 독 보면 이거 묻으라고 그러면 삽 가지고 그 독보다 더 크게 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파갖고 깊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야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자고요. 지금 이 순간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혼자서 한번 넓게, 아주 넓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 학문 분야에 걸쳐서 파기 시작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카이스트 학생이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평생을 노력한들 파기는커녕 표면도 한번 다 못 긁어보고 운명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채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 전 통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느 한 학문 분야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 분야가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실마리조차 풀어내기 그런 힘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퍼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러대는 거지만 통섭적으로 좀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정도가 아니라 통섭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까지 저는 이제 들 정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실천했다는 사람으로 우리가 참 칭송에 맞지 않는 양반이 저 친구잖아요. 이제 벌써 돌아가신 지 이제 벌써 어떻게 되나요? 2년이 넘었나? 어떻게 되나? 이게 저 양반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했던 제품 설명회입니다. 참 못된 전통을 만들고 돌아가셨는데 그냥 물건 만들었으면 그냥 팔지. 왜 설명회라는 건 하기 시작해갖고 우리 요즘 삼성전자 사장님 맨하탄 가서 잡스 흉내 내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던데 영 안 되던데. 근데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만 괴롭히려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기 친구 쿡도 요즘 하잖아요. 도 붙이고 하는데 쿡은 영 안 되더군요. 카리스마가. 아니 전화기 팔아먹으면서 이렇게까지 진짜로 했어야 되는 거냐.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적, 리버럴스 인문학입니다. 무대 한가운데다 이런 이정표를 실제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폰을 들고 너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코너로 석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기계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노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 들으면서 그냥 제 느낌은 야 구라가 저 정도 되면 저걸 어떻게 구라가 좀 이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표준어입니다. 예, 표준어라는 게 많은 서울 사람들이 쓰면 표준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 사람들이 구라를 많이 풀었는지 하여간 어쨌든 표준어로 돼 있습니다. 유명한 구라 선생님들 아시죠? 예, 소설가 황석영 선생님 우리가 황구라라고 부르고 사석에서 뱀도 잘 파시고 하시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쓰신 유홍준 선생님을 우리가 유구라라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구라 두 분이신데 황석영 선생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유홍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한 4년 전 인사동에서 저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8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앉아갖고 한식집에 모여서 했는데 7시에 모여서 우리가 한 11시 좀 넘어서 헤어졌습니다. 7시에서 11시면 4시간입니다. 4시간을 8명이 같이 있었는데 유홍준 선생님이 혼자서 3시간 52분을 떠들더라고요. 예, 우리는 낄 틈이 없었어요. 우리 그 전문 용어로 이빨이 굉장히 예, 세시더만요. 그렇게 대단한 구라 선생님들도요. 제 생각에 유구라, 황구라, 좌구라 앞에 가면 전 명함도 못 꺼낸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지껏 들어본 구라 중에 이것만큼 대단한 구라는 없었습니다. 예, 이거 그냥 전화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전화기입니다. 여기다 대고 왜 인문학 얘기까지 떠벌려요?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 근데 구라가 아니었잖아요. 이 작은 기계 안에 새로운 세계가 담겼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인문사회학이 다 절절히 다 녹아 들어갔습니다. 이 기계가 없는 세상을 지금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저같이 나이 좀 먹은 사람도 이 기계에 의존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 기계 없는 세상에 살아라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목숨을 내놓겠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의 세계는 어딥니까? 카이스트는 저 불행하게도 다 교내에서 사셔야 되잖아요. 예. 아니 뭐 저기 사실은 손한표 총장님 시절에 그때 그 몇 학생이 참 안타깝게도 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총장님을 한번 제가 뵙자고 그럴까 하다가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하버드 대학 기숙사 사감을 7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도 꼭 여러분처럼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학교 요 경내에 그 기숙사에 살고 2학년 되면서부터는 영국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시스템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든 하우스라고 그러는 거죠. 영국에서는 그걸 칼리지라고 하고 하우스인데 그 하우스에 또 다 나와서 삽니다. 물론 나는 꼭 바깥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걔네들 따로 빼놔가지고 걔네들만 한 그 가상의 하우스 같은 걸 하나 해서 뭐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고는 저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감을 시켜줍니다. 제가 사감을 7년 동안 했는데 사감으로서 저는 저한테 룸앤보드 그러니까 저한테 방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하고 밥 먹어주는 일이 제 일입니다. 밥을 절 주시는데 먹을 때 학생이랑 같이 먹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전 이건 정말 땡 잡을 일이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걸 하나 건졌습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저한테 맡겨진 제 학생 한 12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을 제가 늘 살펴야 됩니다. 늘 관찰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 학생이 이러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야 오늘 저녁 나랑 같이 먹어. 앉아. 너 뭐가 잘못됐어?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 치면서 시간 있냐? 저 요즘 많이 바쁜데요. 난 시간 많은데 오늘 저녁 뭐 누구 같이 먹는 사람 없어? 같이 오늘 저녁 안 되는데요. 난 내일 아침도 되는데 내일 점심도 되는데 뭐 이러고 하면 기어코 뭐 한 2, 3일 후에는 마주 앉는 거죠. 마주 앉아서 뭐 야 너 요즘 무슨 문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어요. 밥 잘 먹고 헤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그 다음날 또 길에서 만나면 점심 한번 하자. 그럼 이제 표정이 어저께 점심 먹었는데 왜 또 하자 그러나. 그래서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점심 한번 하자. 아니면 저녁, 내일, 모레, 글피? 그럼 이제 글피에 같이 앉아서 먹어요. 이렇게 한 서너 번 먹다 보면 얘기해요. 요즘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튜러들 그 타감 회의에 가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줄 건가. 그러면 모두가 사감들이 다 해서 학교 딘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해서 그 학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낮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학교의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근데 부모 역할이라기보다는 약간 형 또는 누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에 그런 제도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그 정말 이 안에 아니면 요 바로 바깥에 어디라도 좋은 그런 아주 멋진 그 레지던셜 칼리지 같은 스타일로 만들고 거기에 사감장 그걸 이제 하버드에서는 마스터라고 부르고요. 영국 케임브리지나 이런 데는 딘이 되는 건데 마스터 이제 교수님 있고 대학원생들 중에 아니면 갓 교수된 조교수들 중에 여러 명이 튜러가 되고 사감이 되고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굉장히 그
재밌어요. 그 삶이. 그 안에서 음악회도 벌어지고 뭐 운동회도 벌어지고 참.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사이드로 막 샜습니까? 예, 그런 그 삶에서 저는 이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냐? 이 친구가 레너드 다빈치 흉내를 낸 거죠. 이 친구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역사책에서만 보던 사람을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것 같아갖고 너무나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차들을 보면 가끔 울컥합니다. 이게 남자가 중년이 되면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고요. 주책같이 여성 호르몬이 좀 분비가 됩니다. 제 아내가 전 뭐 TV를 잘 보지도 않는데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가끔 그래도 좋은 남편 되려고 같이 드라마를 같이 이제 가끔 보는데 제 안 사람이 같이 못 보겠다고 저를 자꾸 쫓아냅니다. 그 사람은 안 우는데 제가 훌쩍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울 장면이면 내가 말을 안 해. 왜 여기서 우는 거야? 이러는데 눈물이 나는데 어떡해. 그러고서 이제 직관되는 거야.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길에서 자동차 보고 울컥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 울컥해요 가끔. 미국에 제가 70년대 말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미국의 코미디언들은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개그맨들이죠. 자동차 가지고 뭐 이렇게 씹는 얘기를 하면 왜 그렇게 우리나라 차 갖고 그러는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 차가 처음으로 미국에 조금씩 소개가 되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녀석이 하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현관에서 뭐 밟았는데 엑셀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정말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 그 술집에서 누구 만나갖고 이렇게 미국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 니네 나라 길에는 뭐 미군 쥐밖에 안 다닌다며 그 옛날 영화 드라마 매쉬를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직도 한국은 그 6.25 전쟁 때 그 모습인 줄 알고 우리나라에 우리도 차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그러던 나라가 이제 참 모양도 예쁘고 성능도 세계적인 기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고 자동차를 한번 잘 만들어 봐라 하는 숙제가 내려오면 홈워크가 떨어지면 우리 이제 제법 잘합니다. 세계 어디에다 내놓고 한번 붙어볼 만한 경쟁해 볼 만한 정도를 만듭니다. 반도체 우리 잘 만듭니다. TV는 아마 우리가 지금 최고라죠. 저는 제가 미국서 귀국할 때 그 무렵에 아마 지금 카이스트의 몇 분 교수님도 저랑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소니 색깔 3개 이렇게 있는 트라이튼이라는 그 TV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 그걸 또 하나씩 사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 사갖고 귀국을 했는데 옆집은 다 지금 LG, 삼성 벽걸이 TV를 보는데 저희 아직 그 소니를 보고 있는데 화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옆 다른 집에 가보면 이게 TV가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실수했다 그러면서 그걸 2층에서 떨어뜨리는 이제 한번 하려고 그래야 이제 새로 사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TV도 잘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숙제는 잘하는데 출제를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내고 세상이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면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하렵니다. 선진국은 출제하는 나라고요. 후진국은 숙제하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 2만 불에 걸려서 경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미국에서 설문조사가 한 번 있었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전직 대통령님 중에서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리고 설문조사인데 이분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아마도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거죠. 예, 저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대통령 되셨어요. 저 처음에 저분 보고
얄궂다고 생각했어요. 남부 사투리 찍찍 쓰면서 이게 뭐 얄궂은 사람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야, 저게 대통령 되겠냐? 근데 얼마 있다가 참모들이 이 말을 만들고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보들아, 결국은 경제 아니냐. 그래서 나 딴 건 모르겠다. 경제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챙겨주겠다. 그래서 대통령 됐잖아요. 두 텀을 하고 이분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근래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다는 거죠. 저 양반 조금 이게 지퍼를 좀 잘못 하다가 고생을 좀 하긴 하셨지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국민들이 그거 용서하겠다는 거죠. 이제 모시고 싶다고 하는 건데. 예, 대통령 되시는 분마다 다 경제 챙기겠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다 실패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경제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 서프라임 모기지스라는 회사 하나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놈께 넘어지면서 다른 회사들이 줄줄이 넘어지더니 미국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회사 하나가 넘어졌는데 왜 우리나라 LG 삼성도 흔들리고 EU 전체가 흔들흔들하는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는 겁니다. 경제학계가 화들짝 놀란 엄청난 대사건이었습니다. 경제학회들은 모이기만 하면 경제학이 뭐가 잘못된 거냐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3년 전에 미국 경제학회가 공식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말도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답이다. 그랬어요. 왜? 이 방 안에 혹시 경제학 공부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경제학이라는 학문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의 주체인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perfectly reasonable 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완벽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들을 데리고 경제학을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합리적이십니까? 아니,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10원 가지고 할머니랑 승강이 해놓고 집에 와서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는 유한 킴벌리가 몽골에 나무도 심어준대. 그러면서 유한 킴벌리 휴지가 2,000원이 더 비싼데 내가 이런 회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리고 턱커덕 사줍니다. 그따위 동물들을 데리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 유한 킴벌리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경제학이 잘못된 겁니다. 경제학은 그동안 이 동물의 경제의 주체인 이 동물의 행동과 심리와 본성에 전혀 관심 없었던 겁니다. 그건 몰라야 된다고 하던 학문이 경제학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이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죠. 2002년 노벨 경제학상 누가 받았습니까? 데니얼 카네만 심리학자가 받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뭐야 이거? 왜 심리학자한테 상을 주는 거야? 경제학계가 이제 인간의 심리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공표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한데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미처 공부를 끝내기도 전에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탐욕스러운 친구들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 이제는 우리 이 동물이 무슨 짓 하는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동물의 본성에 심리에 이제는 경제학이 아주 깊숙이 알고자 합니다. 경제학의 영어 단어가 economics죠. 에코로 시작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인 생태학이 에콜로지입니다. 이 에코와 이 에코가 어원이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리스어로 홈이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형제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불행하게 헤어져 가지고 형님은 그동안 부자로 사시고 저희들은 정말 손가락 빨았습니다. 경제학은 연구비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학문인데 제가 요즘 듣기로 형님이 저를 찾으신답니다. 예, 경제학자들이 생태학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연계에 이제 답이 있다는 거죠. 경제학은 파운데이션 자체가 경제학의 근간 자체가 이제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연구 결과 하나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 미시간 대학의 진화심리학자들이 한 연구인데요. 우리나라도 요즘 저기 파주나 여기 여주에 가면 아웃렛 몰이 생겼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 큰 대도시 옆에 큰 쇼핑몰들 있잖아요. 그 쇼핑몰에 남자 100명, 여자 100명을 풀어놓고 미션을 줍니다. 숙제를 줍니다. Go to Gap, 갭이라는 옷가게에 가서 바지 한 벌을 사와라. 남자들은 쇼핑몰 잘 안 갑니다. 이게 기사로 따라가면 따라가지 앉아 혼자 안 가니까. 근데 혼자 숙제를 받았으니까 가야죠. 주차했어요. 들어갔어요. 갭이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 안내판 보고 갭 위치 찾아서 가요. 이방 안에 제 남성 동지 여러분, 우리는 저 탈의실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는 거 대충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우린 대충 대봅니다. 된 거 같아. 그리고 사서 참고 합니다. 평균 6분 걸렸습니다. 요 6분이면 되는 과정입니다. 요거. 똑같은 숙제를 드렸는데 여성들은 왜 3시간 26분이 걸려야 되냐고요. 갭에 가서 바지 한 벌을 사라는데 왜 JC펜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기웃거리다가 보석 가게 들렸다가 지금 신발 가게에서 구두 신어보고 계세요. 아니 바지 사라는데 왜 딴짓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쇼핑 행동이 이렇게 다릅니다. 남성들도 쇼핑 갑니다. 절대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믿어주십시오.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뭐 하나 사러 갑니다. 그거 물건값 딱 계산하고 나면 우린 표정이 바뀝니다. 내가 왜 이 몹쓸 곳에 들어와 있나. 그럼 그냥 번개같이 가게를 빠져나옵니다. 근데 여성들은 다르잖아요. 온 김에 둘러보시잖아요. 온 김에 내가 오늘 살 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도 한번 쭉 보시잖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그리 머지않은 옛날 이러고 살았거든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진화의 역사를 볼 때는 너무 짧아서 우리 유전자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수렵 채집 생활을 하기에 딱 알맞는 동물로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남성 동지들은 대충 벌거벗고 저 창 들고 뭐 작살 들고 저 개울에 뛰어다니고 막 이야 이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공부한답시고 앉아있고 하루 종일 운동이라고는 요거밖에 안 하고 먹는 건 옛날보다 기가 막히게 잘 먹고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다 그러는 겁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 남성은 수렵,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은 목표지향적인 행동입니다. 사슴을 쫓아가야 되고요. 운 좋게 사슴 잡았으면 그거 끌고 그 무거운 걸 끌고 뭐 조사 다닐 이유 없는 거죠. 집에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갭에 가서 저 바지 샀으면 곧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여성들은 사냥 나간 남정네들이 빈손으로 돌아올까 봐 집 주변에서 늘상 구할 수 있는 채소, 견과류들을 채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렵과 채집입니다. 그런데 채집은 제가 늘상 집 주변에 있다고는 했지만 쌀이문 열고 나가면 달래냉이 쓴바귀가 이렇게 매일 기다려주나? 아닙니다. 철에 따라서 뭐가 어디에서 나는지 끊임없이 조사하지 않으면 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마실을 다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다를 떱니다. 왜? 정보를 교환해야 되니까. 어이 그거 어디서 났어요? 아이 저쪽 건너에. 서로 정보 교환하는 겁니다. 그 버릇을 못 고치셔서 지금도 모래 풀어놓으면 그렇게 개가 없이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런 연구 안 했다 그러면 회사의 마케팅 전문가가 어떻게 전략 세워요?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전략 세우겠죠. 근데 적어도 몰이라는 컨텍스트에서 남성 소비자와 여성 소비자의 행동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고 나면 그만큼 더 세련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경제학이, 경영학이 생물학을 만나면, 경제학이, 경영학이 진화심리학을 만나면, 뇌과학을 만나면 훨씬 더 세련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방 안에 혹시 경제학, 경영학 전공하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은 되지만 제가 그냥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인 학문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 그냥 그래프부터 착 쳐놓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피딩해서 커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일하더라고요. 경영학은 또 어때요? 기억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게 유럽의 유명한 경영대학에 계신 한국계
경영학자가 얘기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대박을 친 겁니다. 블루오션. 예, 경영 회사에 블루오션이 있다는 거죠. 블루오션을 찾아라. 저 그 얘기 듣자마자 저는 구석에서 모기만한 목소리로 제가 그린오션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블루여야 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 그린이라 그러면 안 되나요? 뭐 이랬는데 기후변화가 중요해지더니 그린오션이 또 나오더군요. 이제 블루오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그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린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핑크오션을 제가 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몰라요 핑크오션이 뭔지. 근데 제가 떠들다가 누가 그걸 또 퍼가기 시작해갖고 핑크오션이 뜨면 저는 세계적인 이제 또 경영학자로 이제 제가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직관적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경제학이나 경영학의 직관을 지금 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학문들은 직관이 중요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그 직관이 중요한 그 학문들이 자연과학의 객관을 만나면 그 학문들이 뇌과학을 만나고 인지과학을 만나고 진화심리학을 만나면 얼마나 더 세련돼지겠습니까? 이 뇌가 1.5kg의 이 두루뭉술하게 생긴 물컹물컹하게 생긴 이게 종합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제는 알잖아요. 큰 칼로 회도 쳐먹고 과일도 깎아먹고 뭐 저 오이도 썰어먹고 하는 게 아니라 스위스 아미 나이프와 같다는 걸 우리 이제는 알잖아요. MRI, CT 뭐 이런 걸 다 동원해서 들여다보면 부위마다 다 따로 분화했다는 거잖아요. 뇌는 머줄이잖아요. 그 머줄들 간의 네트워킹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경영학자가 알면, 이 경영학자가 뇌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왜 거부해야 합니까?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조금은 제 삶에 대해서 회의를 약간 이거 있는데 제가 미시간 대학의 교수가 돼서 딱 하니까 미국 우리는 저 교수님들 저 문에 보면 조금 너무 재미없어요. 그죠? 무슨 교수 연구실 조금 뭐가 설명이 있으면 뭐 세포생물학실 뭐 거시경제학 뭐 이렇게만 딱 적혀 있잖아요. 미국 대학에 가보세요. 상당히 그래도 디스크립티브한 걸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라비답시스의 뭐 세포 분화에 따른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제 문에다가 저는 3개를 적어 놨었는데 제일 바닥에 적은 게 제가 economic biology라고 적었었어요. 이게 저 9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얘기입니다. 지나가는 다른 교수들마다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있습니다. 에코노믹 바이올로지가 뭐야? 그래서 거기 서서 몇 번을 설명했는지 몰라요. 제가 경제학하고 생물학하고 접목시켜 보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했는데 서울대학에서 오라 그러는 바람에 짐을 쌌는데 들어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랑 어떻게든 그걸 좀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공부하던 프린스턴 대학의 윌리엄 버멀 교수가 얘기하던 contestable market theory라는 게 industrial economics의 산업경제학에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경제학자 중에 그거 공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없을까?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 후보까지도 올랐던 그런 분인데 결국은 전문가가 없어서 제가 접고 살았는데 한 4, 5년 전부터 경제학, 외국엔 경제학하고 생물학하고 이게 지금은 학문의 구분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떡처럼 들러붙기 시작했어요. 내가 귀국 안 하고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요즘 그런 생각을 경제의 주체인 인간을 기껏해야 파티클, 입자 정도로만 보고 숫자만 세던 경제학이 예전 경제학인데요. 그걸 이제는 그래서 뉴토니언 에코노믹스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이 하나하나의 입자가 언제 어디로 튈지 브라우니언 모션 하는 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로 충동 구매하고 언제 어디 이상한 짓 하고 개성 충만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경제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다윈 경제학입니다. 다윈이언 에코노믹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생물학자가 이렇게
단언컨대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제 말 그냥 믿지 마시고요.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경제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뒤져보세요. 근래 몇 년 동안에 신임 교수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들어보세요. 절대 다수가 behavioral economics, 행동경제학, neuroeconomics, 신경경제학, evolutionary economics, 진화경제학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8년 전에 하버드 매거진에 우리는 진화경제학으로 가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버드 니네 뭐 가려면 가라. 그렇게 하버드 대학이 우스운 곳은 아니잖아요. 저작년 2012년 노벨 경제학상 두 사람이 받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고 또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 PhD입니다. 우스운 곳 아니거든요. 그런 대학이 다윈이언 에코노믹스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제학 박사님들, 대한민국의 박사 학위가 제일 많은 분야가 경제학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제학 박사님들 중에 다윈이언 에코노믹스 하는 분 제가 다 알거든요. 한 손 안에 있습니다. 5명도 안 됩니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저 걱정입니다. 너무나 똑같은 공부들만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화 오기만 기다리시나 봐요. 정부에서 전화 올 때만 하시는 모양인데 너무 비슷비슷한 공부하셔갖고 차별화가 잘 안 되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민소득 2만 불에 걸려서 지금 못 빠져나온 지가 10년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엔 제일 부러운 친구들이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야, 참, 저 종족은 어떻게 생겨먹인 종족이 저렇게 기가 막히냐. 탐복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미국 가서 그때 친구들, 유태인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 입으로 저한테 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거냐? 유태인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브레인이 유태인이 부러워하는 브레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브레인들이 삶의 질 접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못 빠져나가는 겁니까? 뭔가 결정적인, 뭔가 고리가 안 풀리는 게 있길래 이러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 되시면서 창조경제라는 걸 들고 나오셨어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아무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지금. 예. 그 장관들이 제가끔 한마디 작년 이제 초반에 저 정권 처음 시작 때 제가끔 나와서 창조경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달라요. 얘기를 들어보면. 톡 까놓고 얘기하면 다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솔직하게 대통령님도 설명하라 그러면 전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이게 매뉴얼이 딱 있어서 Creative Ecology is 그리고 define 탁 하고 하려면 how to 하고 1 이렇게 하고 2 이렇게 하고 그거까지 끝내면 3번은 요 단계로 해야 되고 뭐 쫙 설명해 주면 그게 창조입니까? 더 이상 그건 크리에이티브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관치 경제고요. 복종 경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경제가 그거잖아요. 정부가 다 주도하고 정부가 다 하라는 짓 그냥 일반은 하는 거고 그런 경제에서 한번 탈피해보자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전 좋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몰라갖고 자꾸 버벅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꾸 뭔가 국민을 인도하려고 그러고 주도하려고 그러는데 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어쩌다가 뵙는 바람에 지금 이제 청와대 미래기획수석님을 그분이 IT 쪽에 계시다가 이제 가신 분인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도 IT 여기 애트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IT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다 이제 이걸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 만난 김에 창조경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떡밥만 확실히 던져주시고 정부는 그냥 뒷짐지고 계셔야 된다. 정부가 개인이 나서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그럼 그거 더 이상 창조가 아니다. 그래서 저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그 웹사이트 주소 하나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드릴까요?
제가 www.badideas.net이라는 걸 갖고 있거든요. 뭐 good idea는 저한테 줄 리 없을 것 같아서 그 bad idea라면은 그냥 같이 한번 질펀하게 떠들어보자.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bad idea들이잖아요. 그 bad idea들은 어디서 사라집니까? 대개 포장마차에서 사라집니다.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걸치면서 내 생각엔 그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들어보면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그거 기가 막히다. 한잔하자. 쫙 하고 내일 아침이 되면 언제 그런 얘기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그걸 구현할 방법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걸 구현하려면 온갖 메커니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저 웹사이트 드릴 테니까 정부에다가 그냥 아무나 개나 소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포털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게, 뭐 자격 조건을 갖춰가지고 멋있는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대신 정부에서는 그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다가 이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다 그러면 가지고 토론하고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에게 상장회사를 하나 차려드리자. 그러면 언제 당구장 갈 틈 있어요? 그거 올리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그랬다가 어느 날 그거 하나만 되면 그냥 22살에 갑자기 CEO가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할 거 뭐 있냐? 한번 해봅시다. 꼭 제가 얘기해서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니까 미래수석님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창조마을 웹이 있죠. 거기 뭐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비슷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내내 창조경제를 정부가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한 100개쯤 생기면 성공했다고 얘기해 주실 거죠? 아니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에 애플 하나 생기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삼성전자 2개 생기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미친 척하고 하다 보면 뭐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문제가 돼요. 왜? 우리 이런 짓 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될 것 같지도 않은 거 막 비벼가지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더러 아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개발했냐. 솔직합시다. 우리가 이거 뭐 개발하려고 개발했어요. 남은 음식 어떻게 처리해 보려고 그냥 하다가 한 거 아니에요. 그랬거나 말거나 이게 창조적이지 않으면 가능한 겁니까? 고사리에 뭐 도라지에 뭐 다 섞어가지고 비벼대면 전혀 이거 하나하나 컴포넌트를 보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맛이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새로운 최첨단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것만이 지금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어붙일까?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읽어서 스티브 잡스가 한 게 정확하게 그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완벽하게 새로운 걸 해낸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기가 막히게 잘 연결한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까 제 2년 선배님, 카이스트에 계신 제 선배님이 저한테 최 교수, 넌 몇 끼 비벼 먹냐?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비벼 먹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이렇게 해준 얘기 같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비빔밥 문화입니까? 잘 섞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섞이면 왜 지난 정권에는 사회통합위원회, 이번 정권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사회 갈등을 줄여보자 이러고 만나서 맨날 논의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지금 두 정부의 그 위원회에 연달아 지금 불려갔는데 저 성향이 진보 성향의 사람인데 어떻게 보수 정권에 불려가갖고 뭐 이상하긴 한데 통섭 꺼내는 죄로 제가 불려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일까지 할 정도인데 우리가 과연 비빔밥 문화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걱정스러웠는데
한 3년 전에 밥 먹다가 터득했습니다. 비빔밥까지 갈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밥상입니다. 전형적인 밥상인데요. 밥을 어떻게 드세요? 밥 한 술 입에 넣었어요. 젓가락 들었어요. 밥 한 술에 반찬 하나만 드시는 분. 뭐 있을 수도 있죠. 한 번 정도는. 대개의 경우에 우리 밥 한 술 넣고 반찬을 두세 개 찝쩍거리고 입에다 넣습니다. 예, 첫 술에 갈치, 시금치, 김치. 아, 다 진짜 돌리네. 갈치, 시금치, 김치를 넣었다. 죽여주는만. 끝내준다. 나 오늘 이걸로 그냥 갈래. 그래서 밥을 다 끝내는 동안 계속해서 갈치, 시금치, 김치, 갈치, 시금치, 김치. 이 많은 저 반찬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해서 밥을 끝내는 분이 대한민국에 진짜로 단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질 용의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바꿉니다. 늘.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 큰 접시에 그냥 담겨 나옵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는지는 우리처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세련된 젓가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농기구 같이 생긴 쇠스랑 같이 생긴 걸로 쓸어 옅습니다. 그건 대화를 즐깁니다. 서양 사람들에겐 식탁이 대화의 장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밥을 길게 먹으면서 대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떠들면 부모님한테 혼을 당해요? 어떻게 입에 음식을 물고 넌 그렇게 떠드냐? 다발이 튀어나올까 봐 야단치시죠?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생각엔. 자, 밥을 한 술 입에 넣고 젓가락 들었으면 언제 떠들고 있어요. 아, 이번엔 내가 어떤 맛을 창조해볼까?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예, 여러분 저 핸드폰 위에서만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린 밥상 위에서도 늘 이 짓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는 의식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서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뇌는 밥 먹는 순간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맛을 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 생각에 전 세계에 우리보다 섞고 비비고 되지도 않을 것 갖다가 이어보고 이러는 거 더 잘할 민족 있으면 나와보라 이겁니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민족 같아요. 다만 우리에겐 약점이 있습니다. 문과 이과 나눠서 배워가지고 이놈의 이 장애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된 놈께 정부가 저 연구비나 뭐나 이런 사업비나 주는 게 한 번만 실패하면 그냥 망가뜨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넘나드는 사람은 무척 힘듭니다. 융합연구 때문에 제가 정부에 여러 번 불려다녔는데요. 재작년인가 지경부에 또 불려갔다가 회의하다 말고 너무 지겨워서 지경부 회의가 너무 지겨워서 제가 그냥 부시럭거리고 가방을 쌌습니다. 회의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싸갖고 메고 그냥 나갔어요. 문으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게 잡혀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좀 슬로우 다운해서 살살 나가요. 문에서 잡혔어요. 이제 무슨 회의하시다 말고 어딜 가십니까? 그래서 문에서 딱 돌아서서 제가 최강희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님 흉내를 한번 냈습니다. 닥치고 융합 할 거면 하고 그처럼 관둡시다. 이게 지금 몇 년째 모여가지고 맨날 융합연구의 제 문제, 융합연구의 허화실 이러고 앉아 있느냐. 서양의 연구의 융합이 대세라더라? 웃기지 마세요. 대세는 무슨 대세입니까? 그냥 현실인데. 융합연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서양의 과학기술의 연구에 융합연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지금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히그스 입자 발견하려고 계시는 물리학자 몇 분 빼놓고 그분들은 그냥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한 번만 맞아라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 빼놓고는 어느 과학자가 나는 내가 공부한 건 요것뿐이니까 절대로 다른 이론은 여기 개입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문학자들이 고집을 부리는 때가 있지만 과학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걸 끌어다가 쓰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편안한 멍석을 깔아줘야 되는 게 그건데 왜 맨날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천 교수한테 1년에 100억씩 5년 주라. 제가 5년 동안 융합연구 해보겠다. 5년 후에 제가 와서
예, 노력은 많이 했는데 뭐 건진 게 하나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도 절 탓하지 말라. 내가 500억을 쓰는 동안 혼자 다 썼겠는가. 전국의 카이스트에 뭐에 전국에 수백 명의 교수들이랑 소통하면서 뭔가를 했을 거 아니냐. 우리가 배운 것만 해도 500억 가치는 충분히 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맞아떨어지면 기가 막힌 대박을 치는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 포스트잇 3M에서 강력적 잡지에 만들려다가 실패했던 그거죠. 그거 폴더에다 넣어놨다가 누가 어느 날 붙였다 뗐다 하면 안 될까요? 다시 꺼내가지고 그냥 낸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지금 유럽, UN 가입국보다도 많은 나라에서 포스트잇 쓰고 있습니다. 융합연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는 배웁니다. 반드시 무언가는 이룹니다. 그런데 융합연구 시작해서 저는 2번이나 연구재단에서 연구비 중간에 잘렸습니다. 논문 안 냈다고 저를 자르더라고요. 아니, 끝까지 기다려보지도 않고 융합연구하면 물리학자랑 경제학자랑 같이 융합연구하는데 그거 어디다 논문 내요? 물리학 쪽 논문에다 내면 뭐 있다 없겠다 있어. 경제학 쪽에다 내면 물리학을 여기다 내고 있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문으로 그냥 기존의 스타일로 평가해 주면 안 됩니다. 저는 논문 쓰지 않겠다고 저 프로포설을 써서 3년짜리를 받았는데 논문을 안 썼다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난 법적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뭐 다른 연구비 하나 줄 테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씩씩거리고 돌아왔는데 녹색과학의 통역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융합 연구비를 땄었습니다. 그런데 녹색과학에서 나오는 그거를 논문으로 쓸 때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논문 썼다 그러면 그거 누가 읽어요? 제 주변에 한 10대 명이 읽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술 작품을, 예술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 그래서 통역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논문 안 썼다고 절 자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잘리고 딱 5일 후에 저희가 거기에서 프로젝트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거든요. 와인의 식물 생태학, Plant Ecology of Wine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진짜로 다큐멘터리 만들려고 그랬으면 제 연구비로 택도 없는 거죠. 그거 뭐 수십억이 들었을 텐데. 막 다큐멘터리를 만든 겁니다. 제 연구원들, 대학원생들이 그냥 나는 포도나무, 너는 누구? 근데 우리 둘이 발효가 되면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때 우리나라 감독 중에 그걸로 찍어가지고 무슨 유럽 영화제에 출품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로 찍었어요. 이걸로 찍어갖고 모나코 영화제에 미친 척하고 출품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대상 받았습니다. 저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대상 받아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제 연구원이 레드카펫 밟고 들어가서 이걸 트로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트로피를 들고 연구재단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당신들은 날더러 한 일이 없다 그런데 나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대상 받았다. 어떻게 할래?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때야. 그래서 융합연구에 대한 평가는 뭔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보자. 위원회가 생기고 뭐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권이 탁 바뀌고 나니까 그때 우리가 논의했던 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전 지금 모릅니다. 뭔가 이제는 달리하고 융합연구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잘 놀았어요? 아이,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시켜줘야 이게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게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약간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재밌는 일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특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요즘 바빠서 못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라고 그래서 만든 건데 안 오시면 어떡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게 제가 해준 얘기에서 이제 저 아이디어를 낸 거래요. 그 SCSA라는 건데 삼성 Convergent Software Academy.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이너가 수천 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쓰고 있는데 다 잘합니다. 잘하는데
뭔가 이렇게 튀는 게 안 나오니까 답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통섭을 자꾸 떠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인문학 전공한 저 학생들을 500명을 뽑아가지고 컴퓨터 합숙 훈련을 시작하는 아카데미를 만든 겁니다. 이거 가능한 일이죠? 그 500명 모두가 다 성공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500명 중에는 뒤늦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워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컴퓨터 공부만 한 사람에게 갑자기 셰익스피어 읽으라고 해가지고 10년쯤 읽은 다음에 한번 해보자. 이게 더 유리합니까? 이게 유리합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에 지금 언론에 난리가 터졌죠. 대기업이 이공계만 선호한다. 저 10년 전부터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니네 부모들이 몰라서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공계 출신이 다 말아먹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과로 옮겨라. 그 얘기를 제가 10년을 하고 다녔습니다. 전국에 제가 다니기 시작할 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12반이 있으면 8반이 이과고 4반이 문과였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이 문과반을 하나 없애갖고 이과를 9반으로 만드는 구조조정의 희생물로 잘못해서 이과로 배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을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안 보내줘서 할 수 없이 지금 과학자가 됐는데 저는 전국에 이과반이 문과반이 많은 고등학교를 하나도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심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질러대고 했더니까 제가 간 많은 고등학교 중에서 3학교에 이과반이 많아졌습니다. 저한테 속아서 이제 옮겨간 학생들이 대거 생겨갔고 휘문고등학교는 거의 옛날 수준으로 갔더라고요. 8반, 4반, 8반, 3반인가 막 이런 수준으로 휘문고등학교에 가서 큰 체육관 안에서 그냥 열변을 제가 토했는데 막 손 들어봐라. 그래서 문과 전공 손 들어봐라. 손 들길래 조의를 표한다. 이과 손 들어봐라.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선택을 했느냐. 평생 통소평 인재로 이제는 살아야 하는데 평생 이제는 어느 한 분야, 정부가 아무리 폭력을 써도 어느 한 분야를 포기하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왔는데 양쪽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느 공부부터 시작할래? 40대에 들어가서 양자역학 하겠다. 그러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머리가 안 돌잖아요. 그때 되면. 양자역학은 20대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젊었을 때는 이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2개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에는 이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문과 공부를 나중에 채워가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제가 문과를 폄하하는 겁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정당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문과 공부로 시작해서 중간에 이과 공부를 하고 다시 문과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글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문과 공부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집중적으로 이과 공부를 하고 다시 그 후부터는 문과, 이과를 합쳐서 공부하는 이걸 해야 가장 현명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막 해댔더니 확 학생들이 이과로 옮기는 바람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지금 1기에서 벌써 난리 났답니다. 1기에서 벌써 기가 막힌 게 막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2기 보면서 절더러 뭐 하나 브로셔에 뭐 한마디 해달라 그래서 이게 써준 제 글입니다. 여기 이런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담을 넘어온 이웃집 동굴 장미가 더 붉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죠? 우리 집에도 장미 있는데 그 옆집에서 담 넘어온 건 왜 그렇게 빨갛고 예쁜지 몰라요. 남의 집 장미가 예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울타리 안에서 평생 들여다보고 다 찾았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창의적인 걸 찾아낼 확률보다 담을 넘나들면 이웃집 기웃거리면 거기서 창의적인 걸 볼 확률이 훨씬 큰 거죠. 제가 이런 일들을 좀 열심히 하다가 대선배님한테 한번 그냥 거의 직격탄을 맞은 적이 있는데 저도 참여한 여러 사람이 같이 쓴 책인데 그 책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보다 한 10년, 15년쯤 선배님인데 은퇴하신 교수님인데 그걸 이렇게 들춰보시더니
에이구, 대한민국에서 공부 안 하는 것들은 여기 다 모였구나. 학문이 지가 혼자서 책 읽고 책 쓰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지. 이것들은 왜 허구한 날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시시껄렁 시간이나 보내고. 아이고, 이것들도 학자라고. 제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저도 그 안에 챕터 하나 쓴 사람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서울대에서 종교학 하시다가 퇴임하신 정진홍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지금 아산 재단 이사장님을 하고 계신데 정진홍 교수님보다도 한 4살인가 많으셨는데 이분이 정진홍 교수님이 그냥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그분의 아주 그 잔잔한 톤으로 그렇지만 선생님 남의 학문을 기웃거리다 보면 어느덧 제 학문이 깊어지던걸요. 아,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멋지게 들렸습니다. 예. 자기 학문에만 코 박고 사는 사람보다 가끔 남의 학문에 가서 기웃거리던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 그러고 돌아와서 내 학문을 합니다. 남의 학문을 기웃거리다 보면 내 학문이 깊어집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창의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확하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정에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전에 제 또래는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외웠어야 합니다. 그 길이 둘로 이렇게 갈리고 나는 한쪽 길을 택했는데 이런 시입니다. 그 시인이 쓴 시 중에 멘딩 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담을 고치며라는 뜻이죠. 겨울에 이런 담이 무너진 거를 이웃 양반이랑 같이 이거를 수선하면서 쓰신 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Good fences make good neighbors.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이 아예 없으면 이건 이웃이 아닙니다. 한 집안입니다. 우리 한 집안 됐다고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거든요. 살아보시면 절대로 아니거든요. 가끔은 좀 떨어져 있어야 이게 행복해집니다. 담은 있어야 합니다. 왜 물리학이 따로 있고 왜 경제학이 따로 있고 왜 법학이 따로 있어야 되는지 그럴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다 먹자고 하는 짓이다. 다 섞어갖고 식학이다 그러고 배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따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담이 너무 높으면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통섭은 담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요. 담을 요 정도로만 낮추자는 겁니다. 그러면 생물학하는 제가 가끔 예술적으로 건너오고 싶다는 겁니다. 생물학하는 제가 가끔 기계공학으로 건너가서 같이 좀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담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몸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낮추고 넘나들다 보면 이제 학문에 뭔가 다음 단계로 우리가 뛰어오를 수 있는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봅니다. 누구보다도 이때가 오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굉장히 하면서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예, 제가 이쯤에서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원래 1시간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시간 가는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원래는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중요한 하나 정도 예 가셔야 돼요. 아니요, 저는 다음 일정으로 밥 사준다고 그러시는데. 밥을 사드리죠.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정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학생들은 네. 네? 못 들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넓혀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기획부터 연관을 지어서 네. 조금 더 좋은 시간 선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혹시 그런 방법을 쓰시면. 네. 저는 이제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저는 대학 교육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업을 7, 8개를 갈아타는 동안 카이스트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 직업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AS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 보고 대전까지 매일 와가지고 수업받아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따라가면 되는 거죠. LG에 삼성에 카이스트 출신이 3명밖에 없겠습니까? 수천 명이 있을 텐데 학교가 가면 되죠. 가서 카이스트 졸업생들을 대표로 수업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옮겨가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총장님들한테 몇 분한테 했는데도 아직 아무도 시작을 안 하시네요. 그런 상황에서 제도만 탓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취미 독서만 하지 말고 기획 독서 합시다 하는 얘기를 통섭의 식탁이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책이라는 게 읽으면서 그냥 희죽거리고 그 뭐 힐링이나 받고 뭐 이러라고 책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책은 내가 모르는 분야의 지식을 얻으려고 그걸 전달하려고 만든 거니까 기획해서 내가 모르는 분야를 기획해서 공략을 해 나가라는 거죠. 나는 이과 공부만 평생 했는데 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철학책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죠. 나는 문과에서 왔는데 카이스트에 오니까 나노과학 얘기를 질펀하게 하는데 내가 나노가 뭔지도 모른다. 나노과학 책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죠.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과 전혀 읽지 않은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노과학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나노과학에 관한 문이 요만큼 열려 있으면 쥐뿔 지가 뭘 아는 줄 착각하고 거기를 또 들여다봐요. 뭐가 있나. 근데 만약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거기 요만큼 삐끔이 열려 있어도 거길 왜 들여다봐요. 시간 낭비인데. 지나가죠. 기회를 잃은 겁니다. 한 권 겨우 읽은 주제에 또 그거 들여다보다가 잘못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아노 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거 한 몇 년 전에 들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한 번도 안 쳐보고 신의 영감으로 어느 날 자자자자 하고 치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간을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늘은 거죠. 근데 우리는 왜 다른 분야의 거를 배우면서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톡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 권만이라도 피아노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한 권만이라도 읽고 나면 캠퍼스 걸어가는데 그 분야에 세미나가 어디 있다. 괜히 가고 싶어지고 그런 관련 기사가 나면 괜히 읽어보고 싶고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공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 지금 만약에 그 노하우를 물어보신 거라면 특별한 노하우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평생 해봤어요. 기획 독서라는 걸 해봤는데 신기한 건 예를 들어서 분석 철학을 기획 독서 했는데 그 다음에 나노과학을 기획 독서 했는데 그 다음에 진화심리학을 기획 독서할 때 이 2번에 걸쳐서 했던 고생을 다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전혀 안 한 건데도 곁눈질하면 웬만큼 또 이게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분야도 그래서 제가 워낙 많은 곳에 끌려다니잖아요. 새로운 어떤 분야에 끌려가려고 그러면 제가 책 한 권을 사서 봅니다. 한 권만 읽으면 가서 한두 마디 낄 정도는 슬쩍 따라가요. 평생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생소한 분야도 조금만 기획 독서하면 잘은 모르지만 가서 토론에 살짝 낄 정도는 따라가집니다. 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못 가르쳐 드려서. 예. 원장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의견을 다 들어주고 싶으신데 지금 또 마음이 좀 있으셔서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참 모시기를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가 첫 번째 했거든요. 근데 그때 네.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관계 뛰어넘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오늘 최천 원장님께서 실제 그쪽 분야에 또 전문가이시다 하시면서 이해를 많이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100배, 제가 한 것보다 100배 이상 거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는 거를 깨달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정 교수님. 네,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말씀 더 드리는 거는 뭐냐면 최정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셔요. 바쁘셔서 이 자리 하시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생투원장 하시면서 가까운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아이고 뭐 어려움 부탁드려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곳에 오셔서 가능하다고 그러시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만큼 계시는 만큼 좀 찾아뵙고 말씀 좀 듣고 아니 그래도 원래 교수님이신데 학생 오는 거 마다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좀 자주 찾아뵙고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 사실 세상 문화라는 부분이 사람 사는 공간인데 그 가운데 생태계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늘 그래서 뭐 말씀 즐겨 듣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에 원장님 도움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박수로 오늘